용학도서관 독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국민 모두가 가수가 되었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국민 모두가 사진가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사진을 찍지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여전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한번 배워보는 의미에서 산수화로 배우는 풍경사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주기중 씨는 아주 특별한 사진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부장을 역임하고 영상 에디터, 멀티미디어 팀장 등을 역임했었으며 전통 산수화의 정신을 사진으로 구현하는 신진경 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양의 산수화 이론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산수화의 멋을 풍경 사진에 도입하면서 한결 멋있고 고급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보면 사람 대하듯 자연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사진 동호인들이 출사라는 이름으로 335 모여 밤을 달려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운해를 담거나 해돋이를 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서로 자리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자는 이를 산수화의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자 속세를 떠나 귀의하고 싶은 이상향 같은 곳입니다. 인자요산, 지자요수, 상선약수라는 말에도 담겨 있듯이 자연은 철학적 성찰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천리적 자연관은 예술에도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수화라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화가이자 비평가인 곽희라는 사람이 쓴 임천고치라는 책에는 동양의 이러한 자연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의 소제목은 중요한 방법을 말해줍니다. 마음의 근육에서 힘을 빼라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는 말입니다만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의 반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의 전자방편에 나오는 말로서 옷을 벗고 다리를 뻗고 앉는다는 뜻입니다. 전국에 있는 화공을 초청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늦게 온 화공 하나가 옷을 벗고 다리를 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속적인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화공이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비슷한 말로 대교약절이 있습니다. 큰 기교는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모자란 듯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데서 오히려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교묘하게 꾸미면 오히려 유치해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진은 덧셈으로 시작해서 뺄셈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덧셈이란 사진을 찍을 때 가급적 많은 요소를 넣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뺄셈은 화면을 단순화시켜서 추상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동양화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즉, 소양, 연구, 체험의 삼박자를 말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와 그림의 역사를 논할 때 시는 당에서 끝나고 그림은 송에서 완성된다는 말을 합니다. 당나라 때는 이백, 두보, 왕류 같은 걸출한 시인이 등장했습니다. 송대에 들어 그림은 절정을 맞습니다. 이성, 범관, 곽희가 중국 회화사에서 일획을 긋습니다. 곽희는 화론인 임천고치를 저술하고 북방계 산수화 이론을 완성합니다. 문인화가 탄생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송은 중국 예술사에서 문예부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송의 비평가 조희곡은 자신이 쓴 고화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속에는 만권의 책이 있고 눈앞으로는 진귀한 명적을 실컷 보며 또한 수레바퀴 자국과 말 발자국이 천하의 반은 되어야 바야흐로 부설될 수 있다. 중국 사람 특유의 과장법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전통 화론을 말하면서 저자는 사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경 사진은 발로 찍고 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철학, 문학, 과학, 수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은 보는 것이 반입니다.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탐구이자 자기 성찰입니다. 아는 만큼 더 보입니다. 문학과 미술과 음악 등 예술작품을 꾸준히 접해야 합니다. 그 감동으로 가슴이 흥건히 젖어 있어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사진으로 이르는 길은 사진 밖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는 중국 육조 시대의 화가 사혁이라는 사람이 저서 고화풍록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6가지 법칙, 즉 육법을 얘기했습니다. 저자는 사진에서도 이러한 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풍경 사진을 보면 장엄한 대자연의 기운에 전율이 일기도 합니다. 풍경 사진에서 아마추어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아름다움의 최대 공약수를 뽑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흐려지고 구도가 무너집니다. 자연을 대하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진의 가치는 좋아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취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채우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버릴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사진은 덧셈보다 뺄셈에 더 가깝습니다. 사진에는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라는 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도망가는 묘한 개념입니다. 곽약커의 말처럼 그러한 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속에 시심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시와 그림을 동일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송나라 시인이자 화가인 소식, 즉 소동파의 시중유화, 화중유시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식이 당나라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의 시와 그림을 감상하며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문인화가 산수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입니다. 사진은 시와 그림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미술의 한 분야로 취급하지만 창작 과정을 보면 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시는 압축되고 정제된 은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시를 읽으면 시가 묘사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존재론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묘사하는 방식도 서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와 사진을 가깝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수사권입니다. 사진은 대상을 보고 느끼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의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연상이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푸른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자유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장미를 보고 유혹을 느끼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관념 사이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는 희박하지만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사진의 표현 형식도 이 연상작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담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진은 지적 상상력을 먹고 삽니다. 그 다음으로 사진을 찍을 때 버려야 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4가지를 사천송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의 화가 황공망은 그려져서 산수결에서 그림에서 버려야 할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커다란 요체는 바르지 않는 것, 즉 사, 달콤한 것, 즉 첨, 속된 것, 속, 의지하는 것, 외의 4글자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진 강의 노트의 저자인 필립 페키스도 황공망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 자체, 너무 성급하게 메타포나 상징으로 건너뛰지 마라. 문화적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 아직 이르다.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먼저 대상 표면에 떨어진 빛의 실체를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의미를 많이 담으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차지하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중국의 화론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 전한시대의 학자 유안은 그에 져서 해남자에서 근모실모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의 핵심은 심상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밝은 달빛에서는 멀리 바라볼 수는 있어도 잔글씨를 쓸 수는 없으며 안개자욱한 아침에는 잔글씨를 쓸 수는 있어도 멀리 바라볼 수는 없다. 심상을 벗어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트럭 하나에 힘을 쓰다가 그 모습을 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백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백은 버려진 공간이 아닙니다. 사유와 명상의 공간입니다. 또 배경이 비어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전경은 돋보이게 됩니다. 산수화의 여백에는 주제를 강조하는 역설의 미학이 있습니다. 풍경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늘, 구름, 안개, 운해 등이 여백의 소재가 됩니다. 이러한 여백의 미와 함께 저자는 사진에서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내성은 작용합니다. 세계적인 사진 비평가 수전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오히려 고갈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아름다운 자연도 지칠 줄 모르는 아마추어 사진광들의 손길에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가. 이렇듯 이미지가 범람하게 되면 저녁 노을조차 진부해져 보이는 법이다. 슬프게도 오늘날 저녁 노을은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대서 이제는 저녁 노을의 그 사진이 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재 선택에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흔한 소재, 너도 나도 찍는 풍경으로 감동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묵산수화의 추상적 표현 기법은 서양의 미니멀리즘과도 통합니다. 미니멀리즘은 산업혁명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물질의 과잉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예술뿐 아니라 철학, 음악, 건축, 패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진은 뺄셈이 낮습니다. 비울수록 시각의 내성이 줄어듭니다. 단순할수록 아름답습니다. 위기에 처한 풍경사진의 답을 미니멀리즘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의 구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도는 그림에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의 모양과 색깔, 위치 등의 짜임새를 말합니다. 구도는 사전 설계의 개념입니다. 핵심은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로 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미적인 짜임새와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기가 그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시각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전 시각화 훈련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렌즈의 초점 거리에 따른 원근법의 감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는 늘 사각형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람의 눈과 카메라 렌즈의 차이를 알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풍경사진에서 빛은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째로는 사진은 절대적인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도는 모양 내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곽희는 임천고치에서 정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추상이자 뺄셈의 미학을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구도는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산수화로 배우는 풍경사진은 산수화의 표현 기법을 흉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온고지신의 관점에서 산수화의 정신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잘 보지 않는 특별한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산수화로 배우는 풍경사진을 통해서 사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면 좋은 풍경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말은 좋은 풍경사진은 덧셈보다는 뺄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읽어볼 책은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은 침묵할 줄 아는 생활, 즉 많은 말 속에서 이따금씩 말을 끊고 의도적으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 침묵이라는 무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